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추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추상화 기법이 아닌 것은, 추상화라는 것은 결국에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요약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중요한 특징만 남기고 다른 세부 사항, 그러니까 즉 보여줬을 때 괜히 복잡해 보이는 사항들은 숨긴다라는 것을 추상화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리모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G TV 리모컨이나 삼성 TV 리모컨은 실제 안에 회로라던가 뭐 PCB 설계, 반도체 뭐 싹 다 다를 거잖아요. 삼성이나 LG가. 그런데 우리가 TV 리모컨을 사용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왼쪽 상단에 무슨 버튼이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알죠. 전원 버튼이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아래 화살표는 채널 변경이나 음량 조절입니다. 그냥 살면서 습관적으로 적응된 리모컨의 인터페이스만 적응되어져 있으면은 리모컨 사용은 삼성 걸 쓰든 LG 걸 쓰든 뭐 샤오미 걸 쓰든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들 알고 있는 추상화로 인해서 편의성을 확보한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요. 어떤 게임의 흐름의 과정을 이제 추상화를 한 거죠. 지금 단순히 함수 형태로 이제 흐름을 단순화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실제는 해당 함수가 뭐 캐릭터 이동이라던가 뭐 점수 계산이라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 코드가 안에 내장되어 있을 거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싹 다 숨기고 사람이 이제 게임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대표 흐름들만으로만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추상화해 놓은 것, 어떠한 과정을 이제 그 추상화해 놓은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뭐 실제 로우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보기도 힘든 이러한 자료를 핵심 정보만 요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정보만 요약을 해가지고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작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흐름을 보면 어떤 것이 보일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재생 장치를 컨트롤하는 거를 추상화해 놓은 것 같은데, 제어하는 흐름을 이제 그 추상화를 해 놓은 거죠. 재생 버튼을 누르고 나서 뭐 일시 정지를 누르고 나서 다시 뭐 일시 정지한 위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은 재생 버튼을 누른다. 근데 일시 정지가 아니라 아예 음악을 정지를 시키고 싶으면은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시 새로운 음악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을 한다. 뭐 이러한 어떤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 제어하는 흐름을 이제 그 추상화해 놓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상화 작업들이 있는데,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자료 추상화가 뭘까요? 요거죠. 자료, 데이터 추상화. 바로 요거죠. 실제 원본 데이터를, 이 복잡한 데이터를 추상화를 요렇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도록 추상화를 하는 거죠. 자, 제어 추상화는 뭘까요? 뭔가를 컨트롤하는 흐름을 추상화한 거. 요거죠. 요런 것들이 바로 제어하는 흐름을 좀 추상화를 해 놓은 거겠죠. 과정 추상화는 뭘까요? 요거죠. 어떤 게임의 과정, 게임의 흐름을 추상화해 놓은 거죠. 강도 추상화라는 단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다음 문제는 UML입니다. Undefined Modeling Language라는 건데, UML 확장 모델에서 스테레오타입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로 맞는 것은, 일단은 UML이라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데 어떻게 설계할지의 방법을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런데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통합해가지고 규칙을 좀 정해서 표현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공통된 그림 언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통일된 그림 설명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웹페이지 요런 거, 데이터베이스, 컨트롤러 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UML 확장 모델이라는 용어가 지금 써져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야, 그럼 여기다가 기능을 더 확장시키자라고 해서 만든 게 UML 확장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클래스나 이 관계 위에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부등호 표시 두 개, 안쪽에다가 뭐 바운드리, 엔티티, 컨트롤 뭔가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나 종류나 뭔가 역할을 확장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런 방법이 뭔가 UML 확장 중에서의 스테레오타입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 include라는 키워드가 있고 뭐 extend라는 키워드가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include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UML 확장 기능 중에서 스테레오타입 확장 기능을 통해서 상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하기랑 로그인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라는 의미를 이 그림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죠. 그리고 결제하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뭐 카드 결제나 뭐 계좌 이체가 있을 수 있어요. 선택적이죠. 선택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미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로그인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 인증은 필수예요. 왜 그러죠? include라는 이 스테레오타입 키워드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UML이 뭔지는 아실 거고, 거기다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UML 확장 기능 중에서 스테레오타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스테레오타입만 확장 기능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지금 뭐 UML 요소에다가 지금 태그라는 확장 기능을 표현을 한 건데, 이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소의 속성이나 제약 조건을 정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밸런스 요소는 뭐 최소값은 0이다. 이 중괄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최소값은 0이다. 그리고 뭐 어카운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유니크, 그러니까 얘는 고유값이야. 중복되는 값은 얘는 안 돼. 얘는 고유값이야. 그리고 뭐 created at라는 것은 read only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수정 안 돼. 얘는 읽기 전용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다가 속성이나 제약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UML 확장해서 스테레오타입이 아니라 태그라는 기능으로 이제 확장을 UML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좀 전체적인 느낌을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바로 보게 되면은, 여기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UML 확장 모델에서 스테레오타입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아까 뭐였었죠? 바로 이게 바로 부등호 표시 두 개짜리 요거였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거가 태그로 이제 그 태그로 UML 확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레오타입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에자일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에자일이 뭐죠? 이 에자일을 이해하려면은 그냥 에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모습 한 번만 쭉 보면 되는데,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월요일날 개발자 ABC가 이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 지도 API 연동 시작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설계 중입니다. 지금 UI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어떤 이슈 발생했어요. 지금 첫 번째 버전 완성했습니다. 자, UI 요 컴포넌트 제작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사용자가 여기까지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보고 나서, 저 근데 지도에서 현재 위치가 잘 안 보이는데 현재 위치 좀 잘 보이게 화살표 좀 키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음 스프린트에서 위치 표시를 조금 이제 그 화살표 좀 크게 했어요. 좀 개선 작업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게 지금 에자일의 모든 것인데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느낌을 살려가지고 이제 그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1번.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자세한 계획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게 맞나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 자세한 계획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일이 진행되었나요? 아니죠. 뭔가 그때그때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그때그때 지금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뭔가 대응 중심으로 이제 그 개발을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1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2번, 프로세스와 도구 중심이 아닌 개개인의 상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맞죠? 뭔가 상호 소통을 통해 가지고 개발 작업을 진행을 한 느낌이잖아요. 3번, 협상과 계약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그쵸? 고객에서 자, 이런 이슈 있어요. 이거 이슈 좀 이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이슈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 줬죠. 네.
3번도 맞는 것 같고요. 문서 중심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중시한다. 그렇죠. 이런 거 지금 구현해 냈습니다. 여기서 문제 생겼습니다. 이거 완료했습니다. 여기 안 보여요. 네, 개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문서 작업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죠. 이게 그냥 애자일입니다. 그래서 애자일을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일을 진행하는 느낌 하나 정도만 애자일이란 단어와 매칭을 시켜 놓으시면은 문제풀이에는 거의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번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자세한 계획 중심이 아니죠. 네, 변화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인 거죠. 네, 1번입니다. 정답은. 다음은 파이프 필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이프 필터는 예시를 하나 보시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시를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것이 파이프 필터의 패턴인데,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단어를 토큰화 시키는 과정을 한번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죠. Hello World, How are you? 요런 문장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이제 그 단어별로 토큰화를 시키는 거죠. 요렇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대문자로 변환을 시키고 공백 싹 다 제거한 다음에 문장 분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불용어들을 제거를 딱 해버리게 되면은 이러한 단어가 남게끔 됩니다. 이러한 단어를 남게끔 하는 요 처리 과정, 이런 모습으로다가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파이프 필터 패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작업 처리한 다음에 또 그 결과물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각각의 작업장을 이제 필터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을 이제 파이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파이프 필터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바로 좀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파이프 필터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1번.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다. 사실은 이거는 CPM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는 것은 이제 CPM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CPM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 필터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CPM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1번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간선이 파이프인가? 그리고 노드는 필터인가? 노드는 작업장이고 간선은 약간 연결선, 파이프. 그러면 왠지 좀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은 좀 애매하네 하고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2번. 서브 시스템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다음 서브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반복한다. 1번이 애매하긴 했는데 2번이 사실 좀 명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 이게 필터겠죠, 필터. 필터가 다음 필터로 본인이 처리한 결과를 넘겨주는 식의 흐름으로 일이 처리가 되는 것이 명확하게 파이프 필터 처리 방식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2번은 좀 확실하게, 애매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층 모델이라고 한다. 계층이라고 부르기에는 계층이라고 하면 뭐죠? 레이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어야지 레이어잖아요.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이 필터끼리는, 이 작업장끼리는 어떤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동등한 위치에서의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계층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세 개의 서브 시스템 모델 뷰 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명확하게 아니죠. 이게 뭐죠? 모델 뷰 제어는 MVC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하게 되는데, 뭐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를 보여지게끔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그 사용하는 사람의 값을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컨트롤러 부분, 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설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모델 뷰 컨트롤, MVC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파이프 필터 방식이랑은 엄연히 좀 다르죠. 그러면은 1번은 좀 애매하고, 근데 2번이 좀 확실하기 때문에 2번이 확실하게 딱 옳은 거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스크럼은 결국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큰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잘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잘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스크럼에 대한 참여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요겁니다. 맨 처음에 뭐 기획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기획하는 사람, 뭐 이 기획하는 사람은 뭐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피카츄는 꼭 넣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이거를 제품 책임자, 그러니까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그 구성원이 개발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크럼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팀장. 그러니까 팀장이 뭘 하죠? 뭐, 팀원이 뭐 문제 생겼다라고 하면,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야, 이거 이렇게 해봐.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해봐. 그리고, 야, 너 뭐 지금 진행하는데 어려운 거 없어? 뭐 이런 거 물어봐 주는 사람이겠죠. 이런 개발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스크럼 마스터라고 두 번째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을 진행하는 이제 그 개발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들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각자 맡은 부분을 개발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스크럼이라는 개발 프로세스에는 이렇게 세 명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세 그룹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개발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스크럼 방식으로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쫙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단은 뭐 캐릭터 뭐 있어야 되고요. 포켓몬은 10종류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배틀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요. 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뭐 제일 중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정립하는 거.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제품 백로그라는 이제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품 백로그 이게 뭐라고요? 그냥 우선순위별로 그리고 필요한 요구사항들 그냥 쫙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의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 백로그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사항을 쫙 정리했으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러한 계획 단위를 이제 보통 2주에서 4주 단위로 클리어해야 되는 이런 스테이지 같은 이러한 단위를 이제 스프린트라고 부르는데 그냥 마침 게임 스테이지 같은 느낌일 거죠. 일단 요거 클리어하고 그 다음 요거 클리어하고 요거 클리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2에서 4주 단위로 하나씩 클리어해야 되는 스테이지 이런 것을 이제 그 스프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계획 회의 스프린트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거기 계획까지 짰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스프린트 계획까지 이제 짰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계획에 맞춰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또 하라고 하냐면은 매일매일 회의하래요. 네, 그래서 매일 회의하래요. 그래가지고 뭐 팀장님은 어제 너 뭐 했냐? 오늘 너 뭐 할 거야? 라고 뭐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저 오늘 이거 저 어제 이거 했고요. 저 오늘은 파일이 그릴 거예요. 저 포켓몬 던지기 이거 뭐 구현하고 있어요. 야, 그 오후에 프로그램 뭐 이 프로그래머 2야. 프로그래머 1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회의하는 겁니다. 네, 이 매일매일 회의하는 거를 일일 스크럼 회의라고 또 구체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매일매일 회의해라 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짰냐면은 스프린트 단위로 했거든요. 클리어해야 하는 단위, 그거를 스프린트라고 했잖아요. 스프린트 단위로 우리가 전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러면은 스프린트 하나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리뷰를 좀 하면 좋잖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검토 회의입니다. 자, 이 스프린트 하나 끝났는데 자 지금까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피카츄 이렇게 걸어가고요. 포켓볼을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파일이 디자인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피드백만 해주는 거죠.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난이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그러지 않나요? 야, 이런 식으로 리뷰하고 그래서 스프린트 하나가 끝났을 때의 그 스프린트에 해당하는 리뷰 그거를 이제 스프린트 리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스프린트가 쫙 이제 끝나가지고 전체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회의를 이제 회고를 한번 좀 해봐야 되죠.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야, 이번에 팀원들 진짜 서로 잘 도와줘가지고 이번에 뭐 프로젝트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포켓볼 던지기 이거 배틀 난이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쉽게 만들어야 사용자들이 좀 잘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일정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딜레이 됐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계획을 좀 더 잘 세워보아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스프린트를 다 클리어하고 나서 이제 모든 작업이 이제 어떻게 끝났는지를 회고하는 거 이거를 스프린트 회고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너무 뻔하고 무슨 이거를 거창하게 개발 프로세스라고 이름 부르기도 좀 민망한데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스크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스크럼은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개발팀으로 구성됩니다. 어때요? 맞죠? 아까 우리가 기획하는 사람, 팀장, 팀원 이렇게 나누잖아요. 바로 요거죠. 이 세 개의 그룹으로 이제 스크럼은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프린트 회고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예, 맞죠.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그 스프린트 회고를 통해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뭐 기록하면 좋겠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스프린트는 실제 개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통 1주에서 4주 정도 기간 내에서 진행한다. 뭐 맞는 것 같죠? 자, 4번. 스프린트 이벤트에는 스프린트 계획 회의, 이게 스프린트 계획 회의가 뭐죠? 아까 우리가 이 스프린트 단위로 이렇게 계획한 거 있죠. 뭐 그거일 거고. 월별 스크럼 회의. 근데 아까 여기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에서 회의 언제 하래요? 맨날 하래요. 맨날 조금씩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스크럼 메일 해가지고 너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할 거니? 이거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별 스크럼 회의는 뭐 하면 좋겠지만 내용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스프린트 회고, 뭐 스프린트 검토 회의 뭐 이런 거 있었죠. 스프린트 검토 회의는 스프린트 하나 끝나면 하는 거고 스프린트 회고는 전체 프로젝트 끝나면 뭐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요거를 처음 보니까 4번이 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객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은, 자, 이거는 일단은 이 코드 하나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클래스는 뭐죠? 뭐 클래스는 말 그대로 클래스죠. 설계도죠. 뭐 이 부분이 지금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 자체가 무슨 객체에 어떤 행위 명령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패키지. 이 패키지는 보통 모듈들의 묶음, 그러니까 뭐 예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용어 사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파일들의 묶음이라는 느낌으로다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패키지라는 용어는요. 그리고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는 뭐죠? 객체.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실물,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실물, 이것이 바로 객체 오브젝트죠. 이 예제에서는 지금 my 언더바 도그라는 요 아이가 바로 객체 오브젝트네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메시지가 나왔는데 메시지가 뭔지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이 클래스를 통해서 지금 뭘 만들었죠? 어떤 객체를 만들었죠. 설계도를 이용해서 그 설계도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는 구체적인 실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계도 안에는 요 설계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크라 이름 불리우는 메서드, 즉 어떤 객체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게끔 설계해 놓은 메서드가 있는데 이 바크라 불리우는 메서드가 있네요. 자, 근데 다음 코드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객체야. 마이 언더바 도그 이게 객체죠. 객체야. 메서드 바크를 실행을 해. 이게 뭐냐면 바로 메시지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행위를 이제 그 메시지라고 합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만일에 이 객체에게 바크라는 메서드를 하도록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 이름 그리고 멍멍 뭐 이렇게 프린트 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멍멍이가 멍멍 짖었다 라는 이런 프린트 문이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메시지라는 행위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떤 객체에게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는 행위, 어떤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은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네요.